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사 강좌를 맡게 된 백영이라고 합니다. 자산관리사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그 FP라는 표현도 많이 썼거든요. 이번 시험 대비용 강좌인데 아무래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미 현직에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금융연수원 강좌 나가보면 이걸 가지고 그 PB 연수, 예비 PB 연수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양하게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기 전에 자산관리사가 뭐구나 이건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과거 책이 이게 자산 FP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산관리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 은행 FP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산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자산의 큰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에셋 카테고리가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채권에는 예금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모두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게 종합 컨설팅, 원스톱 뱅킹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려면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려면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이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양이 좀 많잖아요. 이 시험이 아주 어렵다라기보다는 교재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학습 목표가 100점을 맞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합격하시는데 좀 편하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실무적으로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강좌를 해야 되니까 진행이 될 거고요. 이 FP라는 표현들이 이제 금융업, 3대 금융업종이 보면 은행이 있고 증권이 있고 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 곳이 다요. FP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은행 FP라고 했었고 지금 이제 자산관리사라는 명칭을 쓰지만 증권사에 또 FP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자격증으로 흡수가 됐냐면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험에도 역시 IFP라고 그래가지고 FP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자격증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은행에 다녔지만 증권사 그 FP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먼저 땄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이나 채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 세 가지 업종이 모두 같은 FP라는 표현을 쓰고요. 은행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금융기관마다 뭐 WM, FC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부 파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무설계가 왜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서 세무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 보험, 거시경제 이론도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법률에 관한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부에 가시게 되면 금융 상품들,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까지.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그 VIP 고객들은 사실 부동산 자산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1부 파트, 2부 파트인데 1부 파트는 제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2부 파트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민 선생님이 담당을 하실 거고요. 이 시험이 이제 각각에 다 있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은행 쪽에서 주로 하는 금융연수원에서 관리하는 은행 FP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친 학생도 있었는데 은행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공사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이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이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아가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행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은행 위주로 이 진행이 이루어질 거고요. 은행 하면 이제 개인고객사업본부가 있고 그렇죠. 법인고객사업본부가 있죠. 이제 본점부서를 제외하고 개인사업부의 꽃이 뭐냐면 PB라고 할 수 있고 법인고객사업본부의 꽃이 RM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도 PB 출신이지만 프라이빗 뱅커로서 나름 자부심이 있는 거고 개인고객사업본부에 가시게 되면 이런 자격들 VIP 고객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나름 자부심도 있죠. 스페셜리스트로서 그냥 이렇게 책임자가 되고 지점장이 되고 이런 캐리어를 밟는 게 아니라 특화돼서 스페셜리스트로 남을 수 있는 거고 법인은 주로 이제
개인고객사업본부가 주로 수신 위주로 좀 많이 이루어진다면 법인고객사업본부에서는 이제 법인에 대한 대출, RM, 그렇죠. 여신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재밌게 배우실 텐데 이제 일단은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합격이 60점이 합격이긴 한데 이게 뭐가 함정이냐면 오지선당입니다. 그게 조금 어려워요. 이제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고 이제 오늘 이제 그 1권 시작을 할 텐데 1권에서 총 40문제가 나오고요. 오늘 할 재무설계에서는 10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인 재무설계의 의미가 있죠. 자, 개인 재무설계란 해가지고 그 두 번째로 보시면 재무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재무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적, 비재무적, 밑줄 다 그어놓으세요. 재무목표, 재무적, 비재무적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적절하게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돈에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의 그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재무적인 목표들, 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짜는 거니까 굉장히 긴 여정이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로부터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재무상담과 좀 이렇게 혼돈한 사람들이 있는데 재무상담이란 고객의 문제 평가에서 시작한다면 문제가 생겼으니까 재무상담을 받는 건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재무설계는 고객의 목표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끝에 줄에 보시면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장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로 이루어지면서 계속 피드백해 가면서 현실에 맞게 또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런 과정들이 재무설계다. 자, 6페이지 보시면요. 자, 왜 이렇게 재무설계가 중요해졌느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회 경제적 배경이에요. 보시면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사회 경제적 배경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사회 경제적 배경 보시면 자산 및 부채 증가, 금융 시장의 개방 및 국제화, 그 다음에 금융상품 다양화 및 뭐 금융 법규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노동 환경의 변화 이걸 딱 끼워 넣는 거죠. 이런 걸 하나 딱 끼워 넣으면 이제 찾는 문제, 그렇죠.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큰 그 제목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은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인구 통계적 배경이라고 있죠. 1인 가구가 증가했고 실제로 굉장히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죠. 편의점을 보면 그걸 느껴요. 제가 편의점을 보면서 굉장히 이미 시장에서 포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의점업이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모 대학에 강좌하러 갔었는데 가보니까 편의점이 아니라 식당이 돼 있더라고요. 아하, 학생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편의점에서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식사까지 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매출이 좀 다변화되고 1인 가구에 맞게 특화한 어떤 소매점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1인 가구가 증가, 저출산 고령화, 예,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자, 넘어가시면 이제 노동 환경의 변화 있죠. 노동 환경의 변화와 사회 경제적 배경,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노동 환경의 변화는 인구 통계적 변경, 인구 통계적 변화에 관한 내용이고. 자, 9페이지 보시면 3-1 소비자 의식. 어떻게 소비자가 변했냐? 개인주의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틀릴 질문을 만들려면 뭐 공동체를 중시한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트렌드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그 가족들도 대가족이었잖아요. 지금은 다 이렇게 1인 가구로 이렇게 분화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개인의 다양성을 더 존중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보시면 그 밑에 비재무적 요구의 증가, 재무설계의 중요성 인식. 자, 이렇게 해서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 정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페이지 가시면 뭐 자산관리사의 역할과 업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에 4번 지문을 좀 봐주시면, 자, 21세기에는 공동체를 중시하면서, 아하, 여기서 벌써 틀렸죠? 네, 개인에 대한, 그래서 개인의 다양성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으니까 요게 틀린 지문으로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네.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 스타일로 시험이 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 경제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게 묶인 것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방금 했죠? 자산 및 부채 증가, 금융시장 개방 및 세계화, 그리고 금융상품 다양화, 법규 강화, 금융 관련. 자, 이게 가나다로 묶인 4번이 정답이겠죠? 1인 가구는 인구에 관한 거고, 소비자 의식 변화는 여기
소비자 의식 변화에 관한 그 범주에 들어가겠죠.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1번 혹은 2번 문제로 여러분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나올 확률이 좀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도 1번 지문 한번 보시겠어요? 개인 재무설계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인데 1번 개인 재무설계란 해서 쭉 나오죠. 그렇죠.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과정이다. 글이 아주 이쁘게 나와 있죠. 딱 맞는 내용이고. 자, 2번 특정 계층이나 특정 상황이 닥쳤을 때만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딱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고요.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그 재무설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드백 돼야 되는 것들이죠. 2번이 틀린 답으로 정답 찾으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 그러면 이제 2장 보시면 개인 재무설계 절차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19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개인 재무설계 절차예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 이 저자께서는 6단계로 이야기했는데 현실에 있어서 6단계가 이렇게 차례차례 이어지기보다는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한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게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고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일반적인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단은 시험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운전면허 시험 점수를 잘 맞았다고 운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운전면허를 따야 운전하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단계가 관계 정립이 되어 있죠. 관계 정립. 고객과의 관계를 정립한다. 근데 요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유망 고객 발굴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이 부분을 저술하신 분이 아마도 보험 쪽에 오리엔티드 된 분이 이쪽 파트를 좀 저술하신 것 같아요. 은행은 사실 이제 이미 그 기본 고객이 일정 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은행 가면 기존에 늘 거래하시던 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험이나 이런 데 가면 아무래도 그 설계사라든가 금융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설계는 자, 관계 정립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망 고객 발굴로 사실은 쓰고 있다.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 보시면 정보 수집하고 재무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자,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읽어보시면 순서가 어렵진 않을 거고요. 요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다? 고객과의 관계 정립. 그것은 뭐다? 유망 고객을 발굴하는 절차다. 자, 1단계 보시면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망 고객을 어떻게 찾을까요?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뭐죠? 지인이죠, 역시. 지인을 통해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하는 거고, 지인을 먼저 하는 게 가장 편하고 상품 판매가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계약자. 이미 계약하신 분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드백도 해야 되지만 크로스 셀링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케팅에서. 그분이 필요하신 상품을 그 당시에 맞는 상품을 구매해야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이 늘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면 거기에 맞는 상품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합 판매, 그렇죠. 크로스 셀링을 하게 되는 거죠. 기계약자뿐만 아니라 세 번째 소개라고 그럽니다. 이제 마케팅 용어로 그래 MGM이라고 그러죠. member get member.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객을 충성 고객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가장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객 소개죠. 새로운 화장품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할 때 뭐부터 보냐면 요즘 인터넷으로 구매 많이 하니까 밑에 후기부터 본다고요. 그렇죠. 구매자의 그 경험을 보고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래하시는 고객이 만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 줬을 때 그 고객이 충성화될 고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이 소개 영업을 잘 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망 고객의 4가지 조건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조금 주의하실 게 21페이지 가시면 만남이 가능한 사람 방가로 3번 있죠. 거기에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가졌어도 만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이다. 재무설계 실행 가능성이 없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야 뭐 상품 판매가 가능하든지 뭐 상담이 가능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면담 준비라는 표현이 나오죠.
넘겨서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정리된 표가 있으니까 23페이지 표 2-1 보시면 접촉 채널별 장점 및 뭐 유의점 이런 게 있죠. 자, DM이라는 게 뭐냐면 다이렉트 마케팅이라는 표현인데 뭐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인데 뭐 상관없고요. 편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편지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편지 쓰는 게 좋기는 한데 요즘 좀 덜 쓰는 이유가 효과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졌죠. 그래서 유의점 보시면 맞춤화된 DM, 고객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DM을 보내야지 심지어는 손편지. 그렇죠. 일괄적으로 프린트아웃해서 보내면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반감되겠죠. 그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그 옆에 칸에 TA라고 있죠. 예, 텔레폰 어프로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로 접근하는 거. 전화로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훨씬 덜하고 공간적 제약이 덜하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필요할 때 그때그때 전화해서 간단히 그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만남을 좀 쉽게 할 때 미리 전화 약속을 잡아야 되겠죠. 효과적인 고객 면담이 가능해지게 도와주는 것이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방문 약속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 TA를 많이 하는 거고 전화 바로 해서 상품 판매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높겠다. 그 내용까지. 그래서 TA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어주세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SMS 문자 보내는 거죠. 늦은 밤에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최초 면담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제가 해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포인트 위주로 해드리는 거고요. 전부 다 하거나 그렇지는 시간 제약상 못할 거니까 여러분은 책을 꼭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25페이지 가겠습니다. 효과적인 질문과 경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객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 들어줄 것인가. 첫 번째 상황 파악 질문. 상황 파악들이 있어야 되겠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첫 번째 나온 예시 이런 게 가장 적절한 예문일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문제 인식 질문이라고 있습니다. 고객이 문제 등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질문이다. 예시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객님은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자, 여기 문제 인식이라는 게 어렵진 않은데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26페이지 시사 질문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랑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사 질문이 뭐냐? 파급되는 결과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을 고객이 스스로 인지하게 해주는 질문이다. 그래서 시사라고 하면 뉴스를 보는 느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예시 질문 한번 보세요. 100세 시대에 준비 없이 늙었을 때 말이죠. 고객님은 어떤 모습을 그렇죠? 그럼 뉴스 보면 왜 파지를 줍는다거나 막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생활이 힘든 모습 이런 게 막 그 연상이 막 되잖아요. 예. 시사 질문 이런 느낌 그렇죠. 심각성 중요성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사 질문과 문제 인식 질문 요거를 좀 구분해서 예시를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느낌을 꼭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해결 질문이죠. 어떤 문제를 솔루션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 그래서 두 번째 예시 질문을 보시면 노후에도 월급처럼 나오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식의 그렇죠? 솔루션에 관련되는 질문들 그렇죠? 이런 게 해결 질문이다. 자, 그 밑에 가시면 이제 경청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고객에게 말을 많이 시키게 하는 사람이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하시는 분이죠.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청이다. 경청이라는 단어 옆에 공감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예. 함께 공감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경청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고객이 말을 많이 해서 들어주게 되면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느냐? 비재무적 정보. 그렇죠. 고객이 어떤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을 텐데 돈에 관한 거 외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데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